제가 여기를 이제 다시 찾아서 계속 돌아다닐 때 여기를 밟으라고 했었어요. 여기 띄어주겠죠. 그래서 이제 접근이 불가능해서 이 뒤로 처진 가림막 쪽으로 해서 접근해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그 59쪽 아래에 보면 의자왕의 단 뒤편에 발굴지에서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그렇게 발굴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발굴이 다 끝나고 이렇게 다시 공군까지 오셔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는 왕릉급의 규모가 대략 2기 정도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60쪽에 보면 본래 여기 이 능선리 구분구는 일제 강점기 때 세 차례 1915년, 17년, 37년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총 15기가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60년에 봉분 정비하다 2개가 다시 추가돼서 총 17기가 확인이 됐고, 요 안에서도 일부 무덤에서 목관에 써있던 나무가 무령왕릉에서 썼던 게 일본에서 온 금송이라고 했었잖아요. 같은 금송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이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 특별하게 지금 세운 의자왕 단과 설단 사적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2쪽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부여에 이 부여에 왔을 때 백제 왕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공주에서 여기까지 이어오는 교집합의 성왕, 그의 아들 이덕왕, 그리고 이제 이덕왕이 왕자를 낳긴 했지만 이제 죽게 되니까 사찰을 지어서 그 원혼을 달랬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인 누가 태왕이 이제 이어갔고, 그 다음에 태왕이 바로 또 1년 만에 죽게 되니까 법왕이 이어가고, 법왕도 뭐 1, 2년 하고 나서 죽게 되니까 바로 무왕이 이제 즉위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왕 다음에 의자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저 지금 봉분 큰 거, 조금 큰 거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백제국 의자대왕 단비예요. 보이죠? 용으로 이수 처리까지 한 상당히 아래는 용꽃무늬로 재를 만들고 까만 옷으로 귀신을 쓰고 맨 위에 머리 이수 부분은 용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예사롭지 않은 것은 알 수 있겠죠? 임금이니까 용으로 이수를 처리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의자왕이나 요 아들 큰아들 용, 여기 지금 보세요. 백제국 부여 용 단비 그러죠. 부여는 성이니까 이름이 용이고 부여 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여 용도 이제 중국에서 죽게 돼요. 물론 1663년에 백제 구흥운동 할 때도 관계는 있지만 돌아와서 우리가 어제 공주에서 봤던 치리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이 있었죠. 네. 그 치리산에서 신라의 왕하고 거기서 무슨 협약을 맺는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에서 죽으니까 이제 중국의 낙양에 여기 보면 흥암선 낙양의 성명산에 이제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 1920년에 바로 이게 부여융의 묘지예요. 우리가 공주박물관에 가서 2층에 누구의 묘지명을 봤어요? 예식집. 기억 안 나요? 뭐 아침일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런 거예요. 하루 지난 걸 어떻게 기억하냐. 말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네. 춤이나 생각나? 2층에서 봤던 까만 탁본에 이렇게 해 좋은 탁본.
그 예식진 묘지명도 중국에서 이제 찾아서 나온 거랍니다. 얘는 1920년대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요약을 써놨고, 저기는 아버지 의자왕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64쪽에 보게 되면 그 부예융의 묘지서 그림 60입니다. 665년 8월에 거기 오른쪽에 보면 665년 8월에는 취리산에서 신라 문무왕과 화친을 맺는 서명에 참여했으며 누가? 부예융이. 네, 그리고 그 화친에 참여한 뒤에 2년 뒤에 68세로 중국 땅에서 이제 숨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그의 큰아들이었던 융을 다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보세요. 뒤로. 전주에 가면 조경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를 텐데, 조경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이시,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대왕의 시조였던 21대 앞에 있는 이한이라고 하는 분의 무덤을 그 전지산 일대에 있다고 믿어왔었어요. 중문왕조에서. 그래서 찾는 작업도 많이 했지만 끝내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찾지 못하니까 단을 조성한 거예요. 그게 조경단이에요. 하나님은 묘할 텐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단. 그래서 이 의자대왕 단 이렇게 해놨죠. 의자대왕 단비, 여기도 부여융 단비. 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언제 읽었니? 이거 조성은 최근에 한 거야. 연도는 몰라요. 있었다는 기록만 있었는데. 근데 여기 조성을 언제 했냐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저거 이제 비 뒤에 가보면 있겠지. 연도가. 제가 가서 보고 올게요. 여기는 비 최고일 것 같아요. 그냥 경신년만 돼 있어요. 저 뒤에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경진년 같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어느 경진년인 줄 알겠어. 자, 경진년이니까 끝에가 0으로 끝나는 해에 용띠해. 그것이 단서예요. 병은 0에 붙이는 거고, 지는 0이잖아. 끝에가 0으로 끝나는 해. 지금부터 뒤로 가면 다 끝에가 0이네. 경술년이 1910년이잖아요. 경자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경진을 따르면 돼요. 끝에가 0으로 끝나는 해에 경진. 그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찾아봅니다. 경진년이 몇 년인지. 자, 그럼 이제 여기 내려가겠습니다. 네, 막대기는 어디 갔지? 2000년. 쓰셨어요? 2000년에 되었어. 2000년. 경진년이 1910년, 1940년이 경진년이고 2000년이 경진년입니다. 2000년에 1940년 이전의 경진년은 혹시 빼봐요. 1880년 안 된 거고. 그 뒤 1940년이 경진년인데 일제 강점기에 했을 리가 없고 2000년이 작성합니다. 이것도 기술이. 그래서 그냥 저렇게 경진년만 이렇게 써놓으면 좀 애매해요. 시대에 가면 이제 못 알아먹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알지. 수백 년 흐르면 어느 경진년인가. 자, 그러면 선생님 이야기 선생님 준비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방송 촬영 들어가니까 여기 좀 옆으로 이렇게. 자, 이 지금 고분은 모형이긴 하지만 실제와 거의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아까 1호분 봤죠? 그 1호분의 이 무덤 방식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연도죠. 그래서 이 연도가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보면 바로 현실 앞에 이 하나의 연도가 있고 나와서 다시 퍼지면서 나팔 형태로 벌어지는 이해되나요? 네. 두 단계로 1단계, 2단계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를 의미하는 건 이게 시멘트가 아니고 벽을 회를 발랐다는 뜻이에요. 회칠을 한 거예요. 그래야 뭘 그릴 수가 있어요? 벽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신벽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연도니까 연도에다 벽화를 한 게 아니고 저 현실 안에 무덤 방에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무늬가 보이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무슨 무늬일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이 즈음에 제가 송곡리 유적지 답사를 하면서 그 옆에 송곡리 옆에 산직리라고 하는 고인돌이 있어요. 부여에 유명한 고인돌. 그래서 그 고인돌을 이제 찾아러 가면서 답을 얻었고, 그리고 훗날 계속 답사를 다니다가 부여 박물관 앞에 있는 유인원 기공비, 당나라 장수, 그 유인원 기공비가 똑같이 이런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아, 이게 암석이구나. 무늬가 아니고 눈 내리는 무늬가 아니고 그걸 알아내니까 좀 이따 추가를 하도록 하고 다 같이 들어오세요. 이제 촬영팀도 들어오시고 머리 조심하고. 1호분을 한 거예요. 2호분. 이건 1호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앉아요. 1호분도 이렇게 풀을 썼네요. 앉아. 빛 들어오게 앉아. 여기 가운데는 열고.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이 백제에서는 얘만 나오는 거예요. 이 연도의 구조가 이렇게 나팔 형태로 나가면서 벌어지는 형태가 다른 데는 없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연도는 판석을 댔어요. 판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얘는 실제 돌은 아니에요. 물리잖아요. 일본의 기토라 고분이나 다카마스 고분 갔을 때도 제가 기토라 고분 열심히 설명하면서 이제 응애함을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두드렸더니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연도도 이와 같이 내부의 방처럼 위에 덮개들 하나, 그 다음에 동과 서벽에 한 판씩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입구는 나중에 마감을 해서 막았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 보게 되면 천정에 저 연꽃 무늬하고 구름 무늬의 벽화가 있어요. 천정에. 그리고 이제 사면에는 저 지금 흑칠해 놓은 것 같은 거 보여요? 이쪽에? 황토. 저기 사신도 그림인 거예요. 아까 2호분 이도강 거기에만 벽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1호분에서 1호분을 여기 그대로 모형을 했다고. 1호분에가 1호분. 이도강. 1호분. 2호분은 요거 아치 굴식의 거기는 방이라고. 성황 거고요. 내가 번호를 착각했네. 이해합니다. 먼저 했긴 했지만 자, 그럼 계속 할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1호분 이도강 거. 그래서 이 방은 우리가 납작 천장식이라고 지금 납작하잖아요, 천장이. 네. 그러니까 납작 천장식이라고 하는데 다카마스 주가 고분도 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무덤 방이 만들어 놓은 게.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를 보면은 모전석으로 해서 돌을 해가지고 다 뭘로 시신을 올려놓는 대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른쪽 벽이 눈 내린 눈송이 문이 보이죠. 동벽. 이렇게 측면에 보이잖아요. 눈 내리는 거. 북벽도 눈 내리는 거 보이죠. 네. 그리고 이 서벽은 아니에요. 서벽은 이 돌하고 다른 돌을 썼단 말이에요. 천정은 지금 회를 발라가지고 벽화를 해놨기 때문에 잘 어떤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보게 되면 참 특이한 방식으로 무덤을 썼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벽은 지금 다른 석재를 썼고, 그래서 벽화가 좀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일단 이제 제가 나가면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데,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저 석재가 뭐냐? 제가 보여드린 교재에 9쪽을 한번 펴봐요. 9쪽. 네, 부여교재 9쪽에 보면 산직리 고인돌이거든요.
사실은 어제 공주에서 바로 이 송국리로 가서 송국리에 우리나라 청동지의 대표적인 이 유적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적이 바로 일본의 야요이로 전파가 되는 청동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규슈에 있는 요시노가리라고 하는, 제가 오래전에 2006년인가 연계학생들 데리고 일본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요시노가리를 갔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뭘 몰랐었고, 어쨌든 이 산직리 고인물의 그림 13이 이런 게 안구상 편마함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안구상 편마함. 안구상 편마함. 편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눈내린 돌이에요? 납작하게 눌려진 그런 돌, 까만 줄무늬와 하얀 게 반복되면서 납작하게 눌려지는 돌 형태를 우리가 편마함이라고 하는데, 그 편마함 속에 눈알처럼, 우리 눈알처럼 편마 구조가 보이면 이거를 안구상 편마함이라고 해요. 보이죠, 눈? 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그림 11쪽에 보면 다시 또 안구상 편마함이 보일 거예요. 네. 보이죠? 네, 이런 거를 안구상 편마함이라고 해요. 이따가 부여박물관 가면 제가 당나라 그 유인원 기공비를 보여드릴 텐데, 그 기공비를 이 석재를 썼어요. 그래서 지질도상에서 이 석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찾기 위해서 지질도를 여기다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은 게 산직리, 송국리 그 뒤쪽으로 해서 이런 암석이 분포를 해요. 그러니까 오랜 청동기 시대 때부터 그걸 썼다는 거지. 고인들이 썼으니까. 그리고 철기 시대에 와서 역시 또 여기 백제의 왕급 무덤에 요 석재를 떠다 쓴 거잖아요. 한 석재만 쓴 게 아니고 다른 석재, 서벽은 다른 석재라고. 여기서 구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제1호분의 무덤방은 구조가 납작천장식이면서 연도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안쪽, 현실과 가까운 쪽은 현석을 써서 위에 천장과 동서벽을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판석이 아니라 쌌어요, 석재를. 여기는. 석재를 싼 뒤에 휠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도가 이중구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내부도 무덤방을 우리가 이 공주 노영분 갔을 때 5부분 생각나죠? 5부분. 공릉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위로 좁아드는 거. 네. 그건 돌로 막 쌓아 올린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육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로 쌓은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도 통과해봤잖아. 낮은 자세로 해가지고. 다 돌, 이제 한쪽 5호는 돌이었잖아. 얘도 마찬가지 연도 돌을 쌓고, 그 다음에 휠을 발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부는 그냥 아예 한 판석을 썼다. 따로 조합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무덤 양식을 갖고 있고, 놀라운 것은 여기에 사신도 벽화가 들어있다. 그래서 백제 무덤의 이 고분 속에서 사신도가 들어있는 건 딱 두 개다. 공주의 6호분과 여기 있는 부여의 1호분. 자, 그래서 이 1호분 누구로 보고 있다? 위덕왕의 무덤일 거라고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제가 나갈 테니까 한 번씩 앞에 가서 내부를 보고 나오죠. 뭔가 그림이 있어. 저기 북쪽이면. 천장에도 그림이 뭐가. 아이고 안 보인다. 이것도 해치는 거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천장 그림이 예쁘다. 근데 백호가 있다 진짜. 아 여기 저 이쪽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설명을 듣는 근데 알고 봐야 돼. 아니면 그냥 지저분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지 이런 거 알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할 텐데,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해야 돼요. 아주 깔끔하게 그러니까 만들어서 저는 집을 이렇게 이 풀어줬어. 석재 판적도 보세요. 근데 그 시대에도 이렇게 해치를 했네요. 회치를 하고 난 다음에 벽화를 그린 거. 지금 우리나라 한옥은 다 해치돼 있잖아요. 나무 옆에. 해치로.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죠. 일부러 까놓고 원래 불굴 장식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1500년 전에도 이렇게 해치되고 그렇죠. 지금도 외제인 거예요. 맞아요. 휘칠은 3000년 전에도 전부 조선왕릉은 석실에서 아주 해격을 했잖아요. 이거를 시신을 전 그 밀봉을 하는 거예요.
한 30m 지하에다가 선생님들 이제 나오세요. 이렇게 묘를 성의가 낀 것이 이렇게 저쪽에서 멋있게 보였네. 칭찬받아가지고. 수현이 대단하다. 밑에는 돌을 수요일 여기는 민가가 있었던데. 저지대.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옮겨와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가 바로 능산리 사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여기 부여 왕릉원에 이제 주차장을 새로 확장하려고 여기를 건들다가 이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굴의 역사를 보면 산 유적지가 발굴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증명해줬다고 그랬죠. 새벽 건물지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유적지도 나왔고, 여러 제사 토기들도 나왔고, 또 그런 대벽 건물지의 쓰임새가 얼음을 저장하는데, 보관하는데 쓰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했단 말이에요. 인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이제 시신과 관련됐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령왕의 왕비의 빈소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리하면서 그 방향성으로 공산성에서 유와 신 방향을 들이대면서 이게 삼국사기가 아니라 무령왕의 묘지석에 나온 기록을 토대로 공산성 안이 웅진성이었을 그런 가능성을 더 높게 해줬다. 일부는 또 그게 공산성을 지키는 외곽의 성의 기능을 했을 것이다라고 또 새로운 시각도 이제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능산리 사지를 보기 전에 저쪽부터 보이는 이 성의 성벽을 한번 봐보세요. 보이죠? 이 세계유산 백제 역사지구는 총 8개입니다. 공주에 2개 있고요. 부여에 4개 있고 익산에 2곳이 있어요. 그러면 공주에 2곳은 알겠죠?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원이에요. 그러면 부여에는 4가지인데 왕성으로 보고 있는 관북리 유적, 부소산 아래, 그게 이제 관북리 유적인데 거기가 이제 궁궐이 있었을 중심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소산과 그 관북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림사지, 북부 5층 석탑에 있는 정림사지가 또 하나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부여 나섬이 바로 세계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왕릉원. 이렇게 해서 4곳이 바로 세계유산에 들어간 거고요. 익산은요? 미륵사지하고 왕궁리 유적. 그러면 그 익산의 미륵사지 유적과 왕궁리 유적도 백제의 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가 거기로 천도했냐? 바로 무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무왕의 능이 그 대왕무덤이라고 하는 그 무덤으로 왕의 무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왕릉이 있는 게 아니고 무왕은 익산에 있다. 무왕릉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시 다 도굴돼서 없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뼈 조각들을 현대에 총동원된 융합과학과 뭐 아무튼 구조 전체를 다 동원해서 판단을 했는데 무왕이 돌아가신 나이와 유사하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도굴했을 때는 그 뼈 조각은 필요가 없었겠죠. 안 가려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뼈 조각을 남겨놓은 게 현대의 이러한 과학기술로 나이까지 측정을 해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발굴하고는 묻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기술로는 그걸 자체를 뭘 해석도 못하겠지만
훗날 또 다른 발전된 어떤 기법이 동원되면 그 흙 속에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유물은 수습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대부분 다 덮어요. 이 발굴을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부여 나성은 바로 이 진정성 측면에서 부여가 백제의 왕도였느냐라고 하는 걸 하나 증명해주는 나성, 외곽의 외각성을 우리가 나성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성이 삼중체제로 이거보다 또 하나 더 나갔다면 그건 아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 습지 보이죠? 그래서 저기는 지금 하천이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저 건너편으로 성벽이 이어지죠. 남쪽으로. 보이죠? 눈 사이인데. 그러면 이 하천이 지나가는 부분은 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여 나성에 동원된 이 축성법에 부엽공법이라고 하는 낙엽과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깔고 흙을 올리고 하는 이 부엽공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330년에 쌓은 벽골재, 김제, 벽골재에 이 부엽공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충북도성이나 농촌도성에도 이 공법이 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여 나성을 축성하는 이 부분, 바로 이 물과 닿는 이런 크기가 있는 거, 약해서 무너져 내릴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엽공법을 써야 되고, 이거를 제가 이번에 가게 되면 오사카에 사야마 이케라고 하는 그 협산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616년에 백제 기술자들이 가서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습지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러한 이 저수 공간을 만들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대주면서 농사가 돼서 풍족해진.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와서 이 땅을 유린하면서 수탈을 위해서 수리시설을 지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만경강의 대하저수지를 통해서 어우리 보로에서 삼내 비비정으로 해서 군산 서부 간척 사업의 옥구저수지까지 한 세트로 그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는 그거를 식민지 근대화론을 들이대는 가장 그 강력한 영역이 바로 농사에서의 그들의 이 행위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 수탈, 강제, 착취, 뺏고, 없애고, 역사, 문화, 종교, 민족 자본 뭐 다 제대로 하나 해준 게 없는 거거든요. 고급 인재도 기르지도 않았고 이게 무슨 근대화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목에다 힘주는 게 바로 그 수리시설이거든요. 제가 이제 협산지 가면 그거와 연계돼서 우리나라의 국내 호남평야에 있었던 그러한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리시설과 연계돼서 협산지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부여 나성의 이 축성법의 이 저지대 습지대를 통과할 때 그런 부여공법을 썼다. 근데 이 부여공법이 선진공법이었다. 그래서 벽골재 같은 걸 썼는데도 도입됐고 약 200~300년 뒤에 일본의 오사카에 전해준 그런 고급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바로 능산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세요.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일직선상이죠. 네, 일직선상으로 지금 앞에 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백제 사찰은 1탑 1금당 방식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게 되면 67쪽에 한번 보세요. 67쪽을 보시면 윤승희 선생님은 그 좀 가까이 이한규 선생님 옆에서 그걸 보여드려요. 67쪽을. 네. 자, 그러면 거기 67쪽에 1탑 1금당의 이 모형도를 보세요. 요 안에 전시관에서 찍은 건데요, 제가. 그래서 맨 앞에 이게 뭐예요? 출발하는 여기가 중문이라고 하는 거, 중문. 중문 뒤로 뭐가 있어요? 목탑 자리가 있고. 목탑 뒤에 뭐가 있어요? 금당. 불상을 두는 금당이 있고. 그리고 금당 뒤에는 강당을 둬요. 그리고 외곽은 회랑이라고 그래요, 회랑. 회랑을 다 둡니다. 이게 백제의 전형적인 사찰 배치 방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탑 1금당. 1탑 1금당.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국사는 1탑 1금당이에요? 2탑 1금당이에요? 그래서 쌍탑 1금당이라고 합니다. 쌍탑 1금당은 후기, 그러니까 언제의 통일신라 시대의 사찰 방식이에요. 남북국 시대. 그러면 앞에 고구려는 1탑 3금당 방식이고 백제는 1탑 1금당 방식이고
신라도 1탑 3금당이지만 병렬 배치예요. 그 구조가 무슨 말이냐면 69쪽 봐요. 이거는 중요해.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 지역에 가서 아스카사를 보거나 아니면 호류지를 보거나 아니면 오사카에 가서 우리가 사천왕사를 갈 텐데 그 사천왕사를 일본에서는 시텐노지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시텐노지. 일본어로는 시텐노지라고 하는데 사천왕사를 그거를 일본에서는 시텐노지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는 백제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고구려의 1탑 3금당 방식 보이죠? 네. 가운데 목탑이 있고 금당이 3개가 둘러싸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3분 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 봉감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봉감 선생님 탑입니다. 목탑. 우리가 금당입니다. 자, 보고 계시죠? 이와 같이 탑을 두고 금당 3개를 품자로 배치하는 것이 고구려의 1탑 3금당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두 사람 네. 뒤로 물러서 뒤 나란하게 서요. 이게 신라식이에요. 1탑 3금당인데 금당을 병렬식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황룡사가 대표적인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1탑 1금당 이게 백제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저를 이제 주목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백제 사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탑 1금당 방식을 이 능산리 사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이거는 이따가 갈 부소산 사지, 서북사터라고 하는데 그 부소산 사지도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군수리로 갈 거예요. 국남지 옆에. 그 군수리도 1탑 1금당 이런 방식이고요. 다 이 방식을 씁니다. 왕흥사도 그렇고. 그러면 미륵사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미륵사는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이 1탑 1금당을 3률로 배치한 거예요. 세 번 반복했다 그런 얘기. 엄청 크게 규모가 1탑 1금당 한 벌, 1탑 1금당 한 벌, 1탑 1금당 한 벌 됐죠? 3벌. 세 벌을 썼다. 이거는 이제 미륵신앙과 관계 있어요. 그건 제가 미륵사지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는. 김제에 가면 모악산 아래 금산사가 있죠? 금산사. 있어요. 금산사에 무슨 전이 있어요? 국보예요. 국보 미륵전. 미륵전. 네. 그게 수직으로 3층 배열이에요. 수직으로. 익산 미륵사지는 평면으로 3 위의 계층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륵 상생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미륵사지에 가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바로 이 능산리에 있었던 능사라고 하는 이 사찰은 저기 측면에 동편에 누가 모셔져 있어요? 왕들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원혼을 달래는 원찰인 거예요. 원찰. 여주에 가면 신륵사가 있어요. 그 신륵사가 누구의 원찰이에요? 세종의 원찰이에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의 원찰이 바로 신륵사입니다. 그러듯이 여기 이 능사도 바로 옆에 부여 왕릉원에 있는 왕들을 위한 그런 원찰로 지었다고 봐야 돼요. 그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흩어지지 말고 이쪽으로 와요. 이상해요 지금. 네, 그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사찰의 성격은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사찰 배치 구조도 알았고, 여기는 목탑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목탑으로 남아있는 것은 보은의 속리산 팔상전입니다. 이게 국보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목조로 된 5층 목탑이 팔상전, 팔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생을 8개 해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뭘 두냐? 마지막 열반에 들리는 상황을 북쪽면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카에 나라에 가서 호르지에 갔을 때 그 탑에 오중탑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우린 5층 탑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5중 탑의 북면에 가면 역시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모습, 어디나 다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이 능사의 사찰 배치 구조는 이제 금당을 중문을 통과하면 바로 목탑이 저 배를 올라오게 목탑이에요. 자, 위에 그 단계, 그 다음 단계에 보이죠? 그게 바로 목탑지입니다. 저기에서 국보가
발굴이 됐습니다. 바로 창왕명 석조사리관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 좌측으로 이제 가면 공방지가 있어요. 사찰 안에 사찰 내부에 공방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방지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건 뭐냐면 노가 나왔어요. 노가 뭐예요? 옛날 풍노 알잖아. 풍노 풍노하는 그 노가 바로 불을 다루는 그런 금속을 녹일 때 네. 사찰 안에 그런 게 있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게 있었어요. 그 안에 수조에서 바로 이 금동대향로가 진흙 속에 박혀 있었어요. 두 개로 분리된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능사라고 하는 능산리 사진은 백제사뿐만이 아니라 저 금동대향로 같은 경우는 우리 인류 전체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출토된 두 개가 나온 곳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빨리 이 능산리 사지를 백제의 원형으로 해서 복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림사지도 바로 1탑 1금당 방식으로 빨리 복원을 좀 해서 지금이 돈은 좀 들지 모르지만 우리 후대 후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돈 들지만 100년 200년 가면 어때요? 귀중한 문화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세계적인 보물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종교를 떠나서 이런 불교 문화와 우리의 고대 역사의 찬란한 이런 민족 문화 이런 것들을 복원해서 가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남원 사람으로서 남원에 살지만 전주 사람이 남원에 살고 있지만 바로 만복사지도 하루 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복원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화재와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현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따고.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딱 올라오니까 어때요? 구조가 다 보이죠? 좌측에 회랑이 딱 보이잖아요. 우측에 회랑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중문지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라에 가서 호류지 갈 때 그 중문이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 다음에 동대사 도다이지 갈 때도 그 중문이 이제 그 화엄이라고 크게 써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문의 역할이 이제 바로 부처님을 모신 금당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둥이 몇 개인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서 있죠. 그럼 이제 위로 딱 그 목조의 중문이 여기 딱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니까 여기에 목탑이 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높게 이제 목탑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금당이 이제 올라서서 보인다 그러게 돼요. 그러면 한번 가볼 텐데 여기 지금 와당으로 암기화로 암기화를 이용해서 암기화를 하나 둘셋넷네 장 하나 둘셋네 장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개 만든 겁니다. 유화가 와. 그런 것도 방법이네. 멋지다. 정원에다 이용하고. 원래 기화를 만들 근데 출토될 때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발굴 결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 기와 암기와 이거 모두 12개니까 48장이 들어갔네. 48장. 이게 480장을 사면 이것을 120개를 만들 수 있어.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좀 손을 안 들리게 가야 됩니다. 목조탑이 어떤 구조로 올라가는가를 잘 아시려면 나중에라도 뭐 통일산 법주사를 다 한 번씩들은 가봤잖아요. 앞으로는 팔상전 내부에 들어가셔서 그 팔상전 내부의 기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탑의 핵심은 바로 가운데 기둥이 되는 심주인데 그 심주가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펴져줘야 되거든요.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심주가. 그 심주를 도는 맨 밑바닥의 이 기초석을 우리가 심주석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 심주석 보이죠, 요거? 이 사각형. 이게 심주석이에요.
여기에다가 요 안에 사리를 보통 넣어요. 예. 그러니까 익산 미륵사지에서도 그 9% 사리 방어구가 발전이 됐을 때 도굴이 안된 안된 그런 유형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도굴이 됐습니다. 해당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도굴이 안 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요 안에 좀 신주석이 보이잖아요. 이 속에 이렇게 이게 느티나무 재질로 판단을 했어요. 나무가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요 석조 사리감이 이렇게 잡아져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석조 사리감입니다. 보이죠? 손을 네, 발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심주석 자리 옆에 이렇게 나무가 느티나무가 썩어서 일부 남아 있는 거고 그 옆에 이렇게 사리감이 있었다는 그 발굴 현장이 올라옵니다. 네, 바로 이 자리에서 폭포가 발굴이 됐습니다. 조심하세요. 대단하죠? 그 공간이에요. 아까 밑에 사진의 현장이 바로 이 부분. 자, 이제 목탑자리에서 와서 보니까 여기 이제 금당 자리가 나오죠. 여기가 이제 부처님을 모신 금당이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백제시대에 금 부처님 상이 없어요. 사찰도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금당의 주변에 벽면에 어떻게 무엇을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하는 이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부소산 사지를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벽화의 편이 나왔어요. 그 부소산사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 서복사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소산사지 벽체에 발굴이 나왔는데 또한 거기에 벽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벽화가 바로 포리주에 있는 다마무시 노즈시, 어렵죠 이름이. 다마무시 노즈시라고 하는 건데 옥충주자라고 해요. 그 옥충주자가 이 600년대 그러니까 6세기 전후 이 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닥터 코벨 선생도 그거는 백제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하지, 일본에서는 그거를 자기들 장인이 만들었다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코벨 선생은 뭐라고 했다? 백제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면 부소산사지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모시고 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나왔다. 이 석조 돌로 만든 사리감, 감이라는 건 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한번 실제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쪽 보세요. 어제도 우리 선생님들이 공주를 다 돌고 마지막에 어디 가서 확인했어요? 박물관에서 확인했죠. 그러니까 역사 현장 답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박물관에 가서 정보를 싹 익히고 현장을 나가도 되고요. 아니면 다 돌고 아는 경우는 다 돌고 나서 현장 마지막에 가서 실물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스토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여도 다 돌고 마지막에 이 부여박물관에 들어가서 이 실물들 곳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리에서 나왔구나. 이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 뇌가. 그랬을 때 뇌가 받아들이는 감동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맞바로 야 보물 보러 가자, 국 보러 가자 해서 부여박물관 가면 멋있네만 되는 거지. 여기에 이 현장감이 가미가 안 되잖아요. 항상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석조사리감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화강암인데 그 우측과 좌측에 뭐가 써 있어요? 명문이 있죠. 네. 그 명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제 창왕 13년 태세제
거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써놓는 거 봐요. 정에 잘 구별 안 되는 거 한 글자. 매, 공주, 공양, 사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창왕 13년 정해년이니까 끝에가 7이에요. 그래서 56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 빼봐요. 그럼 554 나오죠? 567에서 네네. 13을 빼면 554잖아요. 554가 아버지 성왕이 돌아가신 날이잖아. 해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즉위했다는 거예요. 유덕왕이. 13년이니까. 여기는 567년이니까. 그래서 이 능산리 사찰이 567년에 건축되었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된 거죠. 백제 사찰 중에 그 연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된 것이 얘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조사리감은 본래 용도가 따로 있지만 그 용도보다도 여기에 있는 명문이 가지는 역사성, 사료성 이것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창왕과 누이가 함께 아버지 이 성왕의 원혼을 빌어드리면서 이 능산리 사찰을 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상황을 저기에다 모시고 그렇죠. 13년 후에 여기다 이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스토리를 잘 짜주셨어요. 근데 목탑이 꽤 크고 왜 이렇게 지금 보는 사찰처럼 그거 뭐라 그러죠? 대웅전? 대웅전이 없고 강당이 제일 아니 이게 중요해요. 대웅전이라고. 금당이 금당이. 금당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을 모신 당을 금당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건 이제 대웅전이 되는 건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이라고 하고 아미타불을 모시면 극락전, 극락도전이라 하고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을 모시면 대적광전 이렇게 용어는 안에 있는 부처님은 실존한 부처님 석가모니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상상의 부처들입니다. 이름하는 많은 부처들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제 목탑으로서 여기에 기능을 하고 바로 부처님을 모신 금당은 뒤에가 바로 금당이 되는 되게 폭이 좋네요. 가깝죠.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뒤에가 강당터라는 거 보이죠? 맨 뒤에가 강당터예요. 네,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 다목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강당터가 되니까 그리고 바로 이 금동 대향로가 나온 저쪽 서쪽의 공방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리서 한번 볼게요. 멀리서 보면 석축이 보이지만 중간에 와적기단이 보이죠? 저런 걸 와적기단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일본에 가면 오미요시 신사라고 아즈키를 모신 신사를 가요. 제가 일본 신사에 대한 편견을 가졌을 때는 예전에 일본 갈 때 쳐다보도 않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일본에 있는 신사 중에 유명한 신사거나 오래된 신사는 대부분 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근원을 모시는 건데 신기라고 하는데 뭐 청동검이 됐든 아니면 뭐 칠지도가 됐든 아니면 얘들 곤지 신사가 됐든 고마 신사가 됐든 다 자기들에게 문명과 문화를 갖다 준 인물이든 뭔가 이 신기를 모시고 있는 건 다 고대 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에 대한 편견을 제가 버리라고 지난번 사전 강의 때 했잖아요. 바로 오미야시 신사도 그 오미야시가 아즈키예요. 그 아즈키를 모신 신사가 히노쿠마사라고 하는 사찰터였어요. 그 사찰터의 방식이 저 와적기단을 써요. 그래서 그 와적기단의 모습은 기토라고 본 전시관에 그대로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적기단은 이 사비 백제만의 고유한 건축 방식이에요. 없어요. 공주에서도 나오지 않는 여기 이 사비부여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익산 제석사지도 이제 여기 사비 부여 시기의 사찰인데 왕궁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저런 기와를 쌓아서 와적기단을 만드는 저런 축대나 받침, 기단, 기초 이런 것은 이 사비백제의 고유한 양식. 근데 여기에도 보이잖아요. 저거는 불어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발굴했는데 저렇게 나온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금동 대향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오신 이곳이 바로 이 능사라고 하는 사찰, 그 사찰의 공방지로 지금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발굴 당시에는 이와 같은 구들도 나왔어요. 구들 형태 보이죠? 네. 구들 형태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저수 시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저수 시설에 바로 금동 대학로가 몸체와 뚜껑이 분리된 채, 뚜껑은 이거예요, 아래 거. 그 몸체가 이거고 아랫 부분이 용이잖아요. 용 머리에서 이 연꽃을 품어내는, 토해내는 형상의 연꽃이 피어나는 부분이 아랫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뚜껑 부분은 이건 아래 연꽃이니까 불교적 색채를 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바로 도교적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선 사상이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봉황이 한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부여 국립박물관에서 한번 보시고, 제가 교재에다가 이 금동 대학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놨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찰 내에 이런 공방터가 사찰 내에 있는 것도 흔한 경우가 아니라 희귀한 경우인데, 그 속에서 저기에서 이러한 이 정말 향로가 박산향로 계통이라고 합니다. 박산은 중국에 있는 산동성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산동성이 유명한 박산이에요. 그래서 그 박산 형태를 만들어서 이 향로를 만든 형태를 박산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박산향로 처음 이게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기원을 두고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박산향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백제만의 고유한 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 정황상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양이라든지 그거에 복합적인 섞여 있는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제의 벽돌이라든지 여러 형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보낸 게 아니라 박산향로라고 하는 향로가 우리나라에 왔지만, 그거를 이제 백제만의 방식으로 해서 더 이렇게 절정을 이루게 만든, 백제화하면서 더 극대화한 그런 거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와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처리돼서 보이지도 않고 저기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구들도 있고, 발굴했어요. 발굴해서 그대로 지금 덮어놓은 거예요. 소대 가면 또 더 만약에 발굴을 한다면 걷어내고 또 하겠지. 이 윗부분은 다 덮은 거고, 얘들로 현대판 이런 구조물로 덮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찰 주변을 보면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수로가 발달돼서 다 아래로 가서 이제 모이게 되니까 저수지가 아래 형태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부여의 이 왕릉원, 그리고 능산리 사찰, 능산리 사지, 이런 구조라든지 형태라든지 여기서 발굴된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탑 일금당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제 왜 일본에는 사천왕사식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일본 최초의 이 아스카사는 백제 장인들이 가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배치는 일탑 삼금당의 고구려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왜 그랬을까 추리도 있으니까 다행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저의 안내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제 차를 타고 부소산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럼 못 찍은 사진 찍으시고 주차장으로 가는 건 자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